자, 오늘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서 공소장이 갑자기 날라왔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고 공소장을 실제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소장이 무엇일까요? 공소장, 뭐 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원에서 뭐 누군가 뭐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소장. 근데 공소장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공소장을 보낼 때 법원에서 공판기일 지정통지서, 그냥 공판기일에 지정이 되었고 이게 출석 요구서 뭐 이런 거하고 같이 보내기도 하고 공소장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 이런 의미죠, 법원에. 그리고 이제 그 공소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법원에서 공소장 접수를 하였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알리고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판이 열릴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소제 얘기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소제기라는 거는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공소장을 받은 주체죠. 그 주체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다고 보이니까 재판을 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첨부된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재판을 열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재판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처벌을 할지, 뭐 이런 절차를 앞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선 공소장을 받았다, 내가 공소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공소장 앞 표지부터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제목이 공소장인지도 확인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공소장 내용 한번 띄워드립니다. 공소장 내용을 한번 보면 위에 주체가 검찰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공소장을 만드는 주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번호는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수신자는 법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원에 공소장을 보냈다는 거고, 검사 누구 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이거를 작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목 공소장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받고도 이 공소장 제목이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으니까 사실 받은 게 공소장인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 관련된 사항으로 직업이라든지 이름, 성함, 주민번호, 그리고 나이, 뭐 주거관계, 그럼 등록 기준지라고 본적이죠. 그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되는 거는 이 사람이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주거나 등록 기준지로서 세분화해가지고 피고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정보가 맞는 것인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 받았으면 그 이전에 조사 한번 받았을 거기 때문에 뭐 잊고 지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때문에 날라온 거다라는 정도는 알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적용 법조하고 내가 알고 있던 적용되는 제명하고 공소 제기 단계에서 제명이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 제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제시된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이 있고 추가해서 주거 침입의 점이 있습니다. 아마 뭐 추측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주거에 침입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제명의 변경이 있었는지, 정확한 제명이 무엇인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적용법조입니다. 아까 말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가 형법 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37조, 38조, 48조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그리고 아청법도 나와 있고 장애인 복지법.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여기 아청법 기재돼 있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아청법으로 기소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그 앞쪽에 적혀 있는 것이 실제로 내가 행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뭐 형법 37조, 38조, 48조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거 병합하여서 처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합쳐서 재판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법조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보완처분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될 수 있죠. 뭐 취업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나의 사건에 관해서 적용 법조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적용 제명이 미성년자 강간이라고 봐요. 근데
그 강간죄 적용하는 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아청법상이요. 위계에 의한 강간이 있고 그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적용 법조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해가지고 강간하는 거는 몇 조, 그 다음에 몇 조 몇 항, 그 다음에 위계로 인한 거는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눠지는데 반면에 이 죄명은 그냥 강간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계로 인해서 강간을 한 것이지 폭행 협박을 해서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검사가 내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변호사는 이 내용을 보면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계인지 폭행 협박인지 구분해서 알 수가 있는데 뭐 당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의미고, 그다음 뭐 이 공소장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분에게 보내진 거라서 구속 여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변호인이 미리 선임됐다면 변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공소사실입니다. 기존에 범죄 전력이 있으면 이렇게 범죄 전력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이 과거 범죄 전력은 사실 본건 공소사실 입증의 어떤 자료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 사람 죄질이 안 좋다, 내지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피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이죠. 적용 법조별로 제목별로 이렇게 범죄 사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공소장을 다 받았을 때 확인해야 될 것은 사건 발생 일시 장소입니다. 그리고 범행 내용 이런 거죠. 이 범행 내용이나 이 범죄 사실의 기재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기재 내용은 내가 조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명문화해가지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없고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비로소 특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인했던 내용들도 기재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인정한 사실에 한해서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내가 인정하는 사실에 한해서 기재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만약에 내가 뭐 인정하는 것만 일부 인정한다면 일부 인정하는 것만 인정해가지고 공소장 구성하는 거면은 뭐 변호사도 필요 없고 뭐 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 주거침입죄 보면 아까 예상했듯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담 위로 올라가서 욕실 창문에 휴대폰을 집어넣어서 주거에 침입했다, 뭐 이런 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침입했다는 뜻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당사자 피고인은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주거 침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인식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 침입죄가 별개의 죄로 구성한다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 경찰 단계에서 이미 파악을 해가지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을 득한 이후에 적용 법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소제기를 추가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이제 적발 당시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건으로 적발되었다 이렇게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받아보니까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내용 보면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몇 회, 그러니까 어떻게 촬영했는지 휴대폰을 집어넣어서 어떤 장면을 뭐 샤워하기 위해서 옷을 벗은 채 욕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몇 회, 몇 번 35초, 40초, 1분 20초간 동영상을 각 촬영했다. 그 밑에 횟수가 나와 있죠. 3회에 걸쳐서 촬영했다. 이렇게 범행했다. 이렇게 공소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이야기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지는, 내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아까 그 죄명과 적용법조, 그 다음에 뭐 범죄 사실 이런 거를 정확히 본인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하긴 어렵더라도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재판 준비를 하는 피고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무작정 이거 들고 이렇게 왔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적용법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적용법조 넣으면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물론 뭐 이런 공소장을 들고 변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내가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 내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상세하게 상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가 쉽게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줄 수 있겠죠. 본인이 이렇게 세세하게 뭐 알아볼 필요 없이 그래도 변호사를 모든 경우에 선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공소장을 받은 이후에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내용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